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팔리지 않으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좀 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네. 예. 나머지 분들은 예. 여기 오셔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농담입니다. 예. 들어보시고 예, 안 보셔도 됩니다.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시간의 제약상. 그래서 좀 재미있겠다 싶으시면 그때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자, 요즘에 엄청난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요즘 무슨 전쟁일까요? 무슨 전쟁이요? 지식 전쟁. 아, 그렇죠. 또요. 요즘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디어 전쟁. 그것도 좋네요. 또요. 무슨 전쟁이요? 특허 전쟁. 그것도 좀 맞습니다. 예. 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예. 요즘은 크리에이티브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상식 삼아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사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농경사회. 농경사회라는 거는 그 사회의 부의 원천이 농경, 즉 땅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농경사회 다음엔 뭐죠? 산업사회, 그죠? 산업사회도 그 시대의 부의 원천이 산업, 즉 공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사회라고요? 지식사회. 예. 그래서 그 사회의 부의 원천이 지식이라는 건데 지식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의 머리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가동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업시대만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수율이 몇 %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공장이 아무리 팽팽팽팽 돌아가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 가동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식 결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디어 또는 뭐 크리에이티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IBM에서도 글로벌 CEO 스터디를 하는데 전 세계 60개국에 되는 한 1,500분 정도의 CEO분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미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쟁력이 뭐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답이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강의에 좀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네. 무려 81%가, 이게 지금 주관식 문제였거든요. 81%가 똑같은 답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제일 유명하잖아요. 처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에 계신 분들은 마누라부터 바꾸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자, 이렇게 정말로 모든 거를 다 바꾸려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막 나서고 하는 삼성도 요즘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애플과의 특허 전쟁을 보면 와, 정말 크리에이티브의 끝이 도대체 어디냐.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이것도 크리에이티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둘 중에 누군가는 아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물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정도로 다들 중요한 건 알고 있으나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요. 3년 동안 한 5,000개 정도의 신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5,000개 중에서 시장에서 2년 만에 철수한 제품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0개 중에. 2년 만에 철수했다는 건 실패한 거잖아요. 9개. 아, 너무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9개는 아닙니다. 그럼 몇 개일까요? 7개. 조금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8개. 그래서 보통 신제품의 성공 비율을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만큼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크리에이티브는 애플이나 저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만 하는 거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 삼성마저도 사실은 여기서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막 요즘에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중요하다고 미루어 짐작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반짝반짝 창의력이 중요할 것 같은 업종들 뭐가 있을까요? 광고. 또요? 광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네, 또요? 디자인, 그죠? 또요? IT, 또요? 뭐 그런 데들이요. 예, 그죠? 그것만 그러면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냐? 아니요. 업종과 상관없이. 소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들도 얼마든지. 또 규모하고도 상관없이. 저게 뭔가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반짝반짝한 천재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 회사에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니까 큰 회사들이나 하는 거지 조그만 회사들은 쉽지 않다? 아니요. 규모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크리에이티브로 성공한 기업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 책에다가 이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이런 크리에이티브 전쟁에서 생존한, 더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더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기업들이 한 50개 정도를 제가 이 책에다가 담은 겁니다. 자, 어떠세요? 많이 보시던 기업들입니까? 나는 저런 데 처음 봤다. 뭐 이런 데 있으세요? 어디요? 알디. 예, 그런 데도 있죠. 알디는 독일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또요? 하이팍스? 아, 빅박스. 예, 저거는 영국에 있는 택배 회사입니다. 또요? YKK. 저거는 일본에 있는 지퍼 회사예요. 예. 또 못 들어봤다. 오히려 제가 어떤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가 더 쉽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크리에이티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기업들이 근데 사실은 보면 듣보잡이라는 거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기업들이 크리에이티브에서 생존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요 제가 이 기업들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맨 애플 얘기, 맨 구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더라. 근데 그 기업들이 그냥 아무거나는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은 고잉 컨선 아닙니까? 창업한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니아들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매달 한 두세 개씩을 발굴을 해서 사실은 2008년도부터 횟수로 근 5년 동안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IGM이라는 회사인데요. IGM과 함께하는 경영노트라는 저희 그 고정 컬럼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매번 이렇게 소개를 했었었는데 그때 실렸던 사례들 중에서 가장 독자들의 반응이 좋으셨던 것들. 그래서 제가 메일도 많이 받고 그거 우리 나라에 내가 들여오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받고 했었던 그런 기업들만 50개를 좀 추려가지고 책에 담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잘 보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뭔가 공통된 비결이 있더라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8개의 전술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순 아시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둘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파라독스라는 전술을 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객이 직접 하기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쫙 해결해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뭔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대신해준다고 해서 슈퍼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기업들이 보니까 레드오션이에요, 분명히. 지금 있는 그 업종은
남들은 다 사양 산업이다. 너무 성숙해서 너무 경쟁이 정말 치열해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걸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찾을 게 있어 라고 해서 블루오션을 찾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았다 그래서 제가 헌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더니요. 기존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 기존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없던 것을 찾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기업들을 봤더니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나 관습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브레이크라고 이름을 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한물 갔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재정의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주 신상으로 만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리디파인이라고 대표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세계와 만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우리 제품은 이렇게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거기에서 성공을 거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계와 만났다고 해서 데이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 짓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름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뭔가 첫 번째 것처럼 완전히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든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깨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든지 해서 있던 것을 바꿨다라는 전략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요즘에 디버전스 열풍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기능들을 많이 들었다면 요즘은 이제 좀 빼라. 심플하게 해야 된다. 뭐 이래서 다 빼고 하나만 딱 짚은 픽원이라는 전략을 쓴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방해 요인들은 다 없애라라고 해서 컷오프, 즉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있던 것을 없애는 경우도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더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빨리 들어서 아직 못 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그 안에서 각각으로 따지면은 크게 한 8가지 패턴으로 제가 책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바로 먼저 첫 번째, 없던 것을 찾는다. 아까 모순점이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 파라닥스. 그 다음에 고객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대신해준다. 슈퍼맨. 그리고 남들이 찾지 못했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헌트.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 명품 좋죠, 그죠? 명품 뭐 누가 사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명품이. 그래서 어디 좀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데가 없나라고 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면세점이나 뭐 이런 데 아울렛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죠. 자, 근데 막상 또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막 명품 또는 인터넷에서 명품 되게 파격 할인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사려고 하면은 어떠세요? 내가 바로 사야지. 와, 완전히 내가 진짜 봉 잡았네. 내가 사야지 이런 느낌이 바로 드십니까? 그죠? 왠지 뭔가 너무 싸고 그러면은 명품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개나 소나 다 사는 거는 뭔가 짝퉁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사람들의 심리. 너무 비싸서 싸게 하고 싶은데 또 막상 너무 싸게 하니까 이거는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딜리라는 명품 쇼핑만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세일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세일은 딱 특정한 기간에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월, 오늘이 8일이죠. 그럼 10월 9일 낮 12시부터 10월 10일 낮 1시까지 이런 식으로 딱 한정된 기간에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트에 가입한 멤버들한테만 그 할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em버가 아닌 사람들은 언제 할인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멤버십까지는 그냥 공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간 회원이 예를 들어서 한 27불 정도 되던데 연간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특별 혜택을 줘요.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11월 10일부터 10일 12시부터 만약에 할인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돈 낸 유료 회원들한테는 먼저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은 12시가 아니라
10시쯤부터 오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몰려들면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료 회원들한테는 미리 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명품을 싼 가격으로 사는데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마치 무슨 패밀리 세일을 하는데 내가 우연히 정보를 알고 들어간 것처럼 그런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자, 고객은 되게 좋은데요. 문제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대는 명품 회사들은 여기다 물건을 왜 주는 거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품 회사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이딜레에다가 제품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세일한다라는 사실이 구글에 안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죠? 명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격을 내리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떨이 상품으로 파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에 명품 회사들이 무지하게 어려운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든지 간에 제품을 소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늘 고민인데, 여기다 해결하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대중한테 드러나진 않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물건 소진할 수 있고, 이렇게 고객과 여기에 제품을 주는 양쪽이 윈윈이 되니까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4만 %가 넘습니다. 400배 이상 성장했다는 거고요.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800억이 넘습니다. 꽤 잘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원래는 내가 싸게도 할 수가 없고 비싸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인 상황을 가볍게 해결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전략을 쓴 회사가 아이딜리만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건강도 중요하고 뭐 농산물에 뭐 농약도 많고 그렇대서 아주 고품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먹고 싶다.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레스토랑 가서 막 이렇게 뻗치고 먹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레타망제라는 일종의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샌드위치 전문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처럼 굉장히 빨리빨리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저렴하긴 하죠. 물론 일반 패스트푸드보다 비싸지만,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넷제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뭔가 제트기를 나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사고는 쉽죠. 그러나 제트기를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콘도미니엄 같은 개념을 배속한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1년에 몇 번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거는 나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퇴근을 매일 제트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멤버십의 피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횟수는 달라집니다만, 하여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 내고 그때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쁜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1년에 몇 번만 쓰면 되지만 나도 제트기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넷제트 회사가 바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그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게 비단 사업 영역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인재 관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은, 특히 CEO 분들은 정말 똘똘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 근데 문제는 천재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항상 고민이신데, 자, 탑코더라는 회사는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도 아주 반짝반짝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비용상 부담도 될 뿐더러 그렇게 인력이 많아지면 관리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직업별로 약간 몰입도 같은 거 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조직에 대한 로열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관리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실력자들은 보통 어디 있느냐? 해커들 아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실력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경연대회를 엽니다. 여기는 맨날. 그래서 오더를 받아요. 기업들부터 무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대기업에 무슨 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거를 그 해커들 간에 나름대로 어떤 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올려가지고 경연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굳이 이 회사에 하지 않아도 와서 참여할 수 있게. 근데 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돈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검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일종의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순위가 맨날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실력을 그렇잖아요. 뭐 해킹하시는 분의 심리 중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자기 실력을 만천하에다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분들이 양지로 나와서 본인들의 실력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장을 연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최고로 매출을 많이 올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을 보면 저 대만에 사는 20살짜리 대학생, 저 인도 시골에 사는 18살짜리 학교 안 다니는 무직의 어떤 청소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숨은 고수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로는 기업 사이드에 절대로 못 들어오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우리는 나름대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은 줄이고 그분들도 회사 매일매일 출퇴근하기 싫단 말이죠. 나는 그냥 내일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여기 와서 일하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페이를 받고 이게 서로가 윈윈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이거 할까 이거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돼? 둘 다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왜 꼭 양자택일 해야 되느냐? 양수겸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면 이라는 걸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슈퍼맨 전략입니다. 고객이 직접 하기 싫거나 또는 직접 하기 어려운 것들을 슈퍼맨처럼 대신 나타나서 해주는 전략인데 뭐가 그렇게 직접 하기 싫고 귀찮으냐?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 혹시 양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저녁 때 회식할 때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회식할 때 고깃집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갔는데 양말에 이만한 구멍이 났던 경험 없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도 아마 다 있으실걸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양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되게 신경 써서 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대충 그냥 신고 나오는데 어쩌다 보면 그렇게 구멍난 양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꿎은 집에 계신 뭐 사모님한테 막 이렇게 양말도 평상시에 관리 안 하고 뭐 자, 이렇게 평상시에 양말에 대해서 신경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근데 구멍난 양말도 쓰기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블랙박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는요. 양말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재랑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단 검은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양말 신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지만 저 같아도 양말은 항상 저도 검정색밖에 안 신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히 무늬도 필요 없어요. 소재도 그냥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단순한 무지의 검은 양말만을 이 사이트에다 가입을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3개월에 나는 3켤레씩 갖다 주세요. 6개월에 나는 5켤레씩 갖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마치 신문이 정기 배달되듯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 아마 양말이 구멍이 나거나 좀 상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이 회사는 B2C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B2B도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왜요? 기업들 중에서 유니폼 입는 데들 있잖아요. 수트는 맞춰주는데 양말 하나 안 맞춰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어필을 하니까는 더군다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금융맨들이나 이렇게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전통적인 것들 고수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UBS나 뭐 이런 식으로 B2B 시장 쪽을 뚫어가지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정기적으로 양말을 주문해서 신으시는 분들이 지금 74개국에 4만 명이 넘고요. 100만 켤레 이상 여태까지 팔렸습니다. 이게 좋은 게요. 더더군다나 무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양말을 보다 보면 한쪽이 구멍 나면 다른 쪽도 그것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짝이 안 맞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가 구멍 나면 나머지 것도 해가지고선 또 한 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건 좀 사적인데 요거를
책에다가 냈잖아요. 근데 지난달인가 저한테 소포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양말에 한 20컬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블랙삭스닷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블랙삭스닷컴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거든요. 짝퉁인 거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뭔가 사업하신 분들이 벌써 우리나라에 생기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책에 보시고 뭐 괜찮다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자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거를 해결해주는 회사가 바로 이 블랙삭스닷컴인데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V를 보다가 되게 그 패션쇼 같은 걸 보다가 멋있는 옷이 있어요. 하나 진짜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파티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내 친구 약혼식이 있는데 저거 입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사러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맞춰볼 여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렌트 더 런웨이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패션쇼에 나오는 그런 유명 브랜드의 옷들을 렌트해 주는 건데 물론 의상 대여하는 데들은 꽤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옷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비싼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은 오프라인인데 여기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바꿔가지고 훨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자 온라인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온라인으로 저런 옷을 주문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가 항상 2개씩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입어보고 비슷한 사이즈를 하나 더 보내줘서 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항상 2개 또는 3개씩 보내줘요. 그래서 내 사이즈에 맞춰서 입게. 그리고 나중에 다 입고 나면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택배 보내면 그걸로 끝.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리해한 거죠. 이렇게 편리한 프로세스로 저렇게 비싼 고급의 옷을 내가 거기다가 그걸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입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게 바로 렌트 더 런웨이라는 회사고요. 자, 아까 빅박스 말씀하셨는데 빅박스는 뭘 해결해 줬느냐? 자, 택배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그렇잖아요.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내 물건을 가지고 가셔서 그 원하는 장소까지 딱 갖다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요즘 막 생기고 있어요. 자, 뭐가 불편합니까? 그쵸. 택배 기사님 기다려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언제까지 옵니다라고 문자 주시긴 하시지만 뭐 시내 교통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지금 나가야 되는데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가기도 뭐하고 기다리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택배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비 세트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에 경비실에서 맡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 먹는 거는 집으로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분명히 10분 전까지도 집에 있다고 했는데 5층 연립주택을 낑낑대고 올라가서 뚝뚝뚝뚝 하면은 없어요. 전화해보면 아이고 저 방금 나왔는데 뭐 이럽니다. 죄송한데 아저씨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다시 가죠. 이렇게 양쪽이 불편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빅박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집까지 안 해줍니다. 어디다가 물건을 두고 가느냐? 동네 그 길거리에 보시면은 공중전화 박스 있죠. 거기에다가 라카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갑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그 라카룸의 비밀번호만 문자로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나 어차피 버스 타러 나갈 건데 그때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죠.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가가호호 동네를 다니니까는 이게 그만큼의 비용이잖아요. 그게 다 물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통 공중전화는 길거리, 큰 길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럭으로 쭉 가면서 그냥 툭툭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죠.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거는 우리나라나 가능한 거 아시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여기는 그거를 가능해요. 집까지 안 가니까는 새벽에 그냥 큰 길 한 번만 돌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객도 안 기다려서 좋고 택배 기사님들도 편하고 한 회사가 더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빅박스가 소포를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그랬죠? 아, 캐비넷 만든 회사도 비쌉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데가 있습니다. 네. 전화회사 브리티시 텔레콤. 네. 요즘에 저 공중전화는요. 공중전화 최근에 몇 년 얼마 만에 공중전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몇 년 동안 그죠? 네. 요즘 누가 공중전화 씁니까? 그런데 저게 공공재다 보니까 함부로 없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관리하는 게 그 회사 전화회사는 엄청난 지금 저게 계륵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나타나서 라카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관리해 줄게. 거기다가 우리 공간 좀 해줘라. 얼마든지 쓰시라고. 네.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이게 영국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요거와 비슷한 컨셉의 회사가 있습니다. 택배 개념들이 있어요. 무슨 택배일까요? 무인 택배? 그죠. 편의점 택배. 예. 우리도 그래서 동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다 갖다 놓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컨셉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지겨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해결해 줬다라는 거고요. 자, 집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용을 내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내가 하루 종일 타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끔씩 그냥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때만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차를 사자니 그 관리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카는 요즘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워낙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예약만 하면 보통 집카의 그 포스트들은 동네에 유명한 곳에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만 받아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차 키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간 쓸 거다. 그럼 쓰고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주차장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차 보험도 낼 필요 없는 거고 고장 났다고 어디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들입니다. 고객이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슈퍼맨 전략.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번엔 또 뭐가 있느냐? 블루오션을 찾았다. 즉 헌트 전략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레드오션 중에 하나가 공항 가보시면 저 렌터카와 부스들 쫙 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공항 한번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요 회사가 있었어요.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라고. 그 당시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저도 이제 출장 갔기 때문에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이렇게 쭉 보면 보통 헐츠나 이비스 쪽은 줄이 쫙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라는 뭐가 있긴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와, 저 회사가 뭐 잘 되겠나? 뭐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지금 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비스나 헐스 이런 데 사람들이 많고 엔터프라이즈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도대체 뭐 가지고 사 먹느냐? 근데 이 회사의 원래 시장은 여기가 아니었던 거죠. 공항이 아니고요. 이 회사들은 대신 여기가 있습니다. 동네. 자, 사람들이 렌터카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 출장 가거나 여행 가거나 또 하나는 뭘까요? 이거요. 그죠? 차 고장 나가지고서 내가 당장 택시 타고 다니기 부담스럽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왜 보험에 그런 거 있어요. 특약 가입 하시면 내가 낸 사고가 아니면 내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그만큼 보험회사에서 차도 렌트해 줍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로 동네에 있는 카센터,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하고 B2B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도 새로운 렌터카 시장이 있다는 거죠. 맨 공항에. 공항에도 여기 부스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약간 구색인 거고 모두 다 공항에서 여행객이나 출장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시장이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찾아가서 성공을 거둔. 그래서 요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는요. 지금 여기가 분명히 이 렌터카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벌써 60%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렌터카 업체로서 4년 동안 연속 1위를 수상하고 있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은 애들 볼까요? 미라클 큐리어스라는 인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자, 뭐냐면 블루오션이 사업 영역뿐만이 아니라 인사 관리하는 데도 필요가 있다. 여기는요, 택배 회사인데요. 전체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만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다 귀가 안 들리시는 청각장애인이에요. 자, 이 회사는요, 원래부터가 이 회사를 창립한 창업자가 이런 청각장애인을 우연한 기회에 봐서 이분들한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분들한테 잘 맞는 사업이 뭔가 찾아봤더니 택배업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택배라는 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왜 하나가 약간 부족하시면 다른 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데잖아요. 이분들이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같은 걸 너무너무 잘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택배는 오히려 말하는 능력보다 길을 잘 찾으시고 어디 공간을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시절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분들만을 위한 블루오션을 찾아가지고 성공을 거뒀고요. 이 회사는 정말 약간 가슴을 터치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배달합니다라는 배지를 달고선 다니세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너무나 자긍심이 있고 고객들도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예. 내가 뭔가 이 회사를 통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뭔가 좀 공헌한다는 느낌도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 CSR이나 이런 데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가 미라클 큐리어스예요. 자, 어저께 이제 오바마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거뒀잖아요. 예. 그래서 오바마가 굉장히 자주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데가 바로 이 허핑턴 포스트입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우리나라의 오마이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저널리즘의 세상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언론이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기자 수업을 받은 분들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오마이뉴스도 시민 기자들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전국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본인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 몇 명이 얻어내는 정보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정보, 훨씬 더 넓은 방향에서 기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공화당에서 어떤 법안을 하나 올렸는데 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게 그 법안이 수천 페이지에 걸려 있는 것들을 기자 한 명이 아마 그 수천 페이지의 법안을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누가 한 번이 올려가지고 우리 이 기회에 이거 한번 참 파헤쳐보자 하니까는 단순간에 한 수십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몇백 페이지씩 딱 나누니까는 그게 금방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로 반향을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에 대한 퀄리티 점검도 스스로 굉장히 자정작용이 있죠. 우리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보다도 독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 굉장한 공신력을 인정받는 그런 언론으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언론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성숙 시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P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뷰티 업종일 거예요. 그죠? 예. 예전부터도 여성들은 늘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예. 그래서 여기도 뭐 더 이상은 이제 나올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 손톱 칼라. 예. 그래서 매니큐어에 집중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 회사를 만든 분이요. 치과 기공사였어요. 그리고 이빨에다가 이렇게 광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매니큐어를 이 회사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매니큐어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몸에 안 좋았었습니다.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한 번 바르면 손톱이 막 다 갈라질 정도로 그 정도였었고 잘 벗겨지고. 근데 이빨에다가 광택 내는 젤은 인체에 무해하고 색깔도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벗겨지지도 않고 그게 거기도 쓰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매니큐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니큐어 업에서는 아마 이 회사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남들은 저 조그만 데라고 생각하는 거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회사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을 팝니다. 그죠? 인터넷에서 집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인터넷에서는 안 팔지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을 인터넷에 산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그렇죠. 도수 같은 것들. 예, 예. 그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왜 안 돼? 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요. 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안경을 못 사는 이유는 시력을 어떻게 잴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얼굴에 맞춰봐야지 옷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약간 그 미국의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만 이렇게 재주는 서비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시력만 재가지고 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으면 내 그 눈 도수가 다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내 얼굴에 맞는 안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얼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 찍어가지고 내 사진을 올리면 그 안경 디자인에 맞춰서 계속 화면이 돌아가면서 내 얼굴에 제일 잘 맞는 색깔과 제일 잘 맞는 모양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안경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 이 회사가요 나오고 나서 실제로 대형 안경점 체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들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죠. 자, 이 회사는 지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왜 이거는 인터넷에서 안 팔지? 라는 것들만 찾아다닙니다. 첫 번째가 안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청기로 갔어요. 네. 그럼 세 번째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지라는 걸 주장하는 회사가 바로 이 글래시스 다이렉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서 모순을 해결했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던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나 아니면 거기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경쟁이 쉽지가 않다라고 했던 데 들어가서 블루오션을 찾은 게 바로 이 첫 번째 없던 것을 찾는 자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퀴즈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있어요. 다림입니다. 다림이죠. 뜨거워야지만 옷이 잘 다려지죠. 근데 문제는 한참 다리다가 갑자기 막 찌개가 끓어가지고서는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옷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우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다림질이 잘 된 만큼 뜨거우면서 옷은 안 탔으면 좋겠다. 그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그 센서가 있어서 네. 지금 그 기계에 내가 손을 이렇게 놓고 있다 네. 일정 뭐 몇 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네. 온도가 이렇게 다운된다거나. 정지가 되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센서를 달아서 일정 부분 그게 사람이 안 잡고 있으면 온도가 자동으로 꺼진다거나. 다른 분들은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시겠습니까?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이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이 차단된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또요? 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치 자체를 다림질 안 하고 파라닥스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두 개가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말씀하신 거가 딱 맞았어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다림질 할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이 올리소라는 다림인데요. 다림질이 끝나면 여기 밑에 다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딱 누르고 있으면 얘가 딱 들어가서 철판이 나오고요. 이거를 내가 손을 뗐으니까 얘를 누르지 않으면 밑에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떠 있으면은 타진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센서가 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움직임도 더 멋있는 방법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해가지고 이게 특허, 상도 받고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발상만 바꿔보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결과를 보면 그거 나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좀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아무리 없는 걸 찾아봐도 도저히 아무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있는 거를 바꿔봐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깨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디파인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뭔가 전혀 다른 세상과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깬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윤 창출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거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일본에 있는 이나식품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요, 그 한천이라고 해서 왜 곤약 같은 거 아시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본인들은 이거를 이제 나이테 경영이라고 하는데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오히려 이 회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이 회사다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성장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크면 안 돼.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여력은 어디다 쓰느냐? 우리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데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한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정원도 만들어 놓고요. 회사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막 숲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은 다 빨리 성장해야 되고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반대로 가서 소위 이 나이테 경영이라는 걸 하고 난 이후에 이 회사는 더 잘 되고 있어요. 48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이 본인들을 원하지 않아도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일본 내수에서는 이 한천을 거의 80% 이상 거의 독점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15%. 근데 생각보다 15%가 적죠. 왜냐하면 안 나가요. 예. 글로벌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천천히 이게 100년 가는 기업의 비결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자, 기업의 성장 공식을 깰 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편견도 깬 회사가 있습니다. 카오라는 회사예요. 일본의 생활소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애경이나 LG화학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일본에서 생활소비재 제품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불황이 왔어요. 지난번 그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일본에도 똑같이 불황이 왔죠. 그럴 때 엉뚱하게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4배나 비싼 염색약을 시장에 툭 내놨습니다. 보통 불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다운시켜야지 뭔가 팔릴 거. 왜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거꾸로 갔어요. 불황일수록 오히려 더 비싼 제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장에 내놓자마자 한 달 만에 100만 개 이상이 팔렸어요. 히트 상품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염색약이잖아요. 근데 시장을 다르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불황이니까 돈을 많이 안 쓰는 거는 공통적일 것이다. 근데 기존에 있는 염색약 시장에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원래는 미용실에서 비싸게 돈 주고 염색했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본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염색약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미용실보다는 싸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가격 다운시키고 그런 회사들 치고 그때는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호황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원복이 안 돼서 고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가서 대신 소비자들을 다르게 판단했을 때 이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플렉스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생산 반도체나 또는 가전제품이나 또는 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을 보면은요, 스마일 커브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각각의 밸류체인 공정을 쭉 봤을 때 처음에 이제 R&D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하고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영업해서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AS까지 하는 이제 전체 공정을 봤을 때 수익이 제일 높은 데가 양쪽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R&D와 저쪽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데 여기는 조금만 해도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소위 제조 이쪽 공정은 수익이 제일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본인들이 하기에 수익이 너무 안 남으니까 가능하면 인건비 부담이 적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대부분의 제조 회사들이 저렇게 제조 쪽은 다들 저쪽 OEM이나 이런 거를 넘기고 있을 때 이 회사는 거꾸로 거기만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 전문 회사예요. 업종 불분합니다. 보통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상관없어요. 본인들은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시장에 들어가서 규모의 경제를 하고 노하우를 쌓으니까 거기서 훨씬 더 이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진가라는 회사는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죠? 여기는 게임 회사입니다. 예. 이 창업주의 강아지 이름이 진가예요. 그래가지고 로고도 강아지죠. 예.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에 잘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열풍 또는 뭐 그전에는 IT 열풍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꼭 내가 그 메가 트렌드에 사야 될 필요만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70년대
미국에서 골드러시. 그래서 모두 다 황금을 찾는다. 이게 메가 트렌드죠. 골드러시의 시대에 가장 돈 많이 번 회사가 어디라고요? 리바이스잖아요. 네, 천막회사, 청바지 만들어서. 거기가 딱 그런 거죠. 남들이 황금 찾아 헤맬 땐 거기 가는 사람들의 노동자의 옷을 내가 천막으로 만들었다 한 것처럼 찡가도 모두 다 SNS 붐이 불어가지고 다들 거기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딱 편승해가지고 여기는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그쪽 SNG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게임 시장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SNS는 아니지만 그 주변 시장 쪽에서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일종의 뭐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소닉버즈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이 엔터테인하는 쪽, 이제 연예 기획사나 이런 데들은 아주 걸출한 스타 연예인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걸출한 스타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스타로 된 분들은 기획사마다 막 스카웃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회사는요, 무명 연예인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롱테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은 여기선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올 리도 없고 무명의 가수나 그 다음에 뭐 연기자나 성우나 밴드나 이런 분들만 쫙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들이 있는 필요한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요? 팔순잔치나 돌잔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뭔가 여흥을 위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싼 연예인들은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이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무명 연예인은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납니까? 무명 연예인들은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만 명의 무명 연예인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데모 테이프 이런 거 올려놓으면 내가 돌잔치에 우리는 좀 밝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가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4년 만에 매출이 30배 이상 오를 정도로 무명 연예인들도 좋고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 회사도 좋고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존의 연예인은 유명해야 돼. 메가 트렌드를 타야 돼. 수익이 높은 것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관습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깼더니 거기서도 새로운 시장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어요. 보통 그 회사의 중요한 어떤 사업 전략이나 기획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 회사 내부에서 기획실 같은 데서 많이 만들잖아요. 전략실이나 아니면은 아주 비싼 돈 들여서 컨설팅을 맡기거나. 근데 이 회사는 왜 꼭 그래야 돼? 일반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바로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회사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일반 대중한테 물어봐요. 우리 시스코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상금도 내고. 그래서 실제 사업화가 되면은 상금을 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2008년에 이 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1등상을 받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있는 대학생 4명이 팀으로 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게 2008년도에 시스코의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물어보는 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석과 같은 아이디어를 보석으로 정제하는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시장성이 보인다 싶은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요. 그때부터는 관련팀에서 붙어요. 아이디어는 물론 일반 대중이 낸 거지만 전문성을 가진 관련팀에서 붙어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정제할 수 있게. 그 자체도 또 일종의 하나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반짝반짝하기만 하면 그거를 전문가들의 손으로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게 바로 시스코라는 거죠. 고어텍스라는 회사, 고어텍스를 만드는 고사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바로 뽑는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사장님을 직원들이 투표로 뽑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겠지 않으세요? 이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고고사는요. 지금 CEO도 2008년도에 직원들이 투표로 뽑은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장이다 부장이다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대표자는 있어야 되니까는 아무나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하기 뭐 하니까 그냥 투표를 해서 대충 그냥 제일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뽑은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거죠. 신입사원이라도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환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 올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쫙 붙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직급도 필요 없고 부서도 필요 없고 다 없앴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맨날 10위 안에 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고사.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생각만큼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전기차를 자동차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은 베터플레이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자동차가 아니고 뭐냐? 전기차의 본질은 시스템이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를 어떻게 잘 만드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처럼 전국 각지에 이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전기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은 스테이션이나 시스템이지 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남들이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회사도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째로 가겠습니다. 한물간 것을 재정의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도 팔립니다. 아스타 리프트라는 제목의 화장품이에요. 이게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1분에 1개씩 팔릴 정도로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잘 아시는 화장품 회사 어디 있으세요? 일본에? 시세도. 또요? 네. 통신으로 파는 데들. 예. 자,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이런 유명 화장품 회사가 아니고요. 후지필름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필름 회사가 뭔 화장품을 만드냐? 네. 자, 보세요. 요즘 결국 작년 12월에 코닥도 파산했죠. 예. 이 필름 시장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모두 다 디지털 카메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사양 산업입니다. 근데 후지필름도 그래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뭘 잘했느냐 그랬더니 필름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필름이라는 게 가만 봤더니 이게 콜라겐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산화돼, 공기의 접점에 들어가면은 산화돼가지고 이게 자꾸 변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후지필름이 그래서 필름 시장이 굉장했던 거는 사진 변색을 잘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자, 사진 변색이라는 건 뭐냐면 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콜라겐이니 뭐 항산화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화장품에 요즘 콜라겐이 열풍이잖아요. 네. 항산화가 별게 아닙니다. 자외선의 피부 노화 방지한다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필름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잘 다루는 회사였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리디파인한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 기술력으로요.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화장품으로 갖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는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콜라겐이 약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뭘 만드는 회사였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디파인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그 화장품 같은 것들도 그 제약회사랑 마찬가지로 법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안 됐습니다. 네. 자, 다른 데 볼까요? 리디파인 전략을 사용한 데 마루한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일본 회사입니다. 뭐냐면 일본에서 유명한 빠찡코 회사예요. 도박 회사입니다. 근데 이들은 빠찡코업을 어떻게 바꿨냐면 빠찡코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엔터테인이다라고 개념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
처음만 하더라도 일본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빠찡코나 이런 것들은 그 야쿠자들이 꽉 장악하고 있던 사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리라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폭력 조직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정말 건전한 기업으로서 해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업장이 기계가 많이 들어갈수록 수익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빡빡하게 해놨는데 그거는 쾌적한 환경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 도박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같은 거 보시면 막 이거 돌리면서 담배 피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것도 싹 없애고 무조건 금연으로. 그래서 깨끗한 공기에서 여성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뭐 애들이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도쿄 한복판에 마루한 타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전한 오락의 개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실제로 마루아는요, 빠찡코 회사이긴 하지만 동경대니 뭐 오사카대니 이렇게 아주 명문대 출신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서는 회사로. 그만큼 회사 이미지가 좋다라는 거죠. 자, 마블. 네, 아시죠? 만화책 만드는 회사들. 예. 근데 요즘에 만화책을 누가 봅니까? 그죠? 거의 다 웹툰으로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의 핵심 역량을 다시 본 거예요. 우리 회사는 만화책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배트맨이나 뭐 그런 맨들 있잖아요. 그런 맨들, 즉 캐릭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각종 맨 시리즈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 사업도로 들어갔고요. 예. 그런 거죠. 자, 플립스왑은요, 요즘에 이제 그 재활용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거의 시대를 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상품이 뭐였냐면 휴대폰. 그래서 요즘은 뭐 중고 휴대폰 같은 건 이제 워낙 많이 팔리지만 그게 되기 이전에는 휴대폰 같은 것들 사람들이 바꾸고 나서는 처치곤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즉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거를 다른 제3세계에 팔아가지고 18배 이상 성장한 회사가 바로 플립스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YKK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되게 재밌어요. YKK는 지퍼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전 세계에 있는 네노라는 브랜드들은 아마 대부분 YKK의 지퍼를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주장해요. 지퍼는 단순히 옷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옷과 품격을 같이 할 수 있는 럭셔리한 제품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물론 뭐 품질 관리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뭐 한 번 지퍼가 나오려면은 품질 테스트를 뭐 2만 번 이상을 열고 닫고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성공을 거둔 건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의 지퍼를 가지고 가서 그 회사에서 이제 옷을 만들 때 쭉 이제 재봉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기계만 만드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지퍼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기계냐면 재봉질, 바느질을 하는. 그래서 지퍼를 굉장히 쉽게 바느질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리바이스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공짜로 줘요. 대신 그 기계에는 YKK 지퍼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솔직히 뭐 지퍼 얻은 건 하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회사는 품질은 또 유명하고. 근데 쉽게 재봉질할 수 있는 저 기계까지 주니까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 회사입니다. 자, 6번째로 가겠습니다. 데이트.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기도 이 와인 좋아하세요? 네, 이 와인이 약간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타닌은 어떻고 뭐 테루로사는 어떻고 뭐 와인 그 신의 물방울 덕분에 뭐 와인을 한번 마시니까는 저 숲속 깊은 산 속의 옹달샘에서 뭐 이슬을 먹으면 뭐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와인을 복잡하게만 먹어야 되느냐? 좀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되냐? 맥주처럼. 그래서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캔으로 된 와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모순이기도 한데 간편하긴 하죠. 근데 와인을 캔으로 마시니까 이 와인 특유의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와인은 뭐니 해도 이 와인잔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준 회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와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인스턴트 와인입니다. 자, 이렇게 그 와인잔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깨지지 않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은박 포장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쿠르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게. 그리고 한 잔만 딱.
근데 회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익이죠. 한 잔이 병에서 한 잔 했을 때도 훨씬 비싸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셨어. 뭐 이런 어디서 한 병보다는 한 잔이 낫잖아요. 자, 이거 보실래요? 예, 지금 여기가 로드 스튜어트 아시죠? 가수. 그 가수의 콘서트장입니다. 예. 여기에 그때 2만 명이 아마 참석을 때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8,000잔이 마셔. 8,000잔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 명씩이 예, 이걸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든지 인스턴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항공사, 그죠? 움직이고 잔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호텔이나 이벤트 장소, 특히 야외 테마파크 이런 데서 엄청나게 주문이 폭주한다라는 거죠. 예. 새로운 세계로 소개를 시켜준 거죠. 자, 또 있습니다. mypep.co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는 소셜 커머스 아시죠? 매일매일 하나씩 달라지는 거. 근데 가구만 전문으로 하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가구는 완제품 상태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디자인을 먼저 올려요. 시안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시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100명 모이면 이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10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100명이 모이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는요, 물론 내가 직접 완제품을 보고 사는 것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거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렴한 가격이 왜 가능하느냐?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만약에 창고에 썩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다 회사에서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훨씬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거고. 가구를 왜 꼭 다 만들어 놓고 사야 돼? 또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반제품까지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주문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커머스라는 형태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개념이죠. 자, 어제 수능이잖아요. 예. 오늘인가요? 오늘?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콜릿일 겁니다. 페라로시. 자, 근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도 지금 100년이 넘은 초콜릿 회사인데 처음에 이 회사가 초콜릿을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성공을 거둔 건 뭐냐면 초콜릿을 디저트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음식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개별 포장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초콜릿은 먹는 음식일 뿐이었어요. 근데 저것도 얼마든지 선물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여기는 처음부터 식료품점이 아니라 선물용품 가게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가 초콜릿을 선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음식을 음식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지금 초콜릿 팔아가지고 여기 초콜릿밖에 안 팔거든요. 초콜릿 팔아서 매출이 10조가 넘으니까요. 엄청난 회사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퍼블릭시스라는 회사는요, M&A 전문 회사입니다. M&A 보시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아마도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숫자가 강한 영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요? M&A를 하려면 각 회사들의 가치를 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M&A 하면 보통 회계사들이 엄청나게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이성적인 논리죠. 근데 퍼블리시스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감성 M&A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요, 사장님이 M&A를 할 회사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저 회사를 M&A 했다 싶으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 회사 분석부터 하잖아요. 재무제표 분석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사장님이 이렇게 혼자 갑니다. 비서도 없이. 가서 거기는 사장님하고 우리 식사나 하시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식사나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식사를 되게 오래 한대요. 보통 한 4시간씩 한답니다. 4시간 동안 회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뭐 어릴 때 뭐가 취미였었고 자기는 가족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한 4시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M&A 하려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재무제표 이런 거 막 왜요? 내가 이번 협상에서 이겨야 우리 회사를 더 비싼 가격으로 파니까 이러고 나왔는데 웬걸? 회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고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랑 M&A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를 팔게 된 결정을 첫 만남에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하니까 왠지 느낌상 내가 저 회사랑 같이 손을 잡아도 되겠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주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 M&A 결정을 내리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M&A는 굉장히 칼 같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어떤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 결국은 M&A도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특히 M&A를 하고 나면은요, 제일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PMI. M&A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물리적으로 합쳐졌지만 화학적으로 합쳐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회사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접근부터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예. 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있던 것을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거나 기존의 우리 핵심 역량을 리디파인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할 수 있는 있던 것을 바꾸는 전략이었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거 한번 하고 또 가시죠. 자, 때에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런 거예요. 복사집입니다. 네, 복사집인데 복사가 공짜래요. 얼마든지 복사하십시오. 수백 장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뭐 가지고 돈 벌까요? 복사기를 판다? 아니요. 네. 광고? 어디에다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리디파인인데 뭘 디파인했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즉 돈을 내는 사람은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는 이거죠. 아닌 사람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제3자가 바로 일본에 있는 타다카피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요, 그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만든 회사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요, 복사집을 만들고요. 학생들이 이제 복사를 많이 하니까 복사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돈은 어디다 받느냐?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당구장 주인, 떡볶이집 주인, 하숙집 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복사지의 이면지에다가 그 광고를 인쇄한다라는 거죠.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우리가 전단지 같은 거 인쇄물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보면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뭐 요즘 사람들 그거 얼마나 읽습니까? 대부분 다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인쇄비는 드는데 이 회사에다 가서 하니까 중요한 레포트 거기다가 카피했잖아요. 그거 버리면 안 되죠. 최소한 시험 기간에는 다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면 아마 평생 간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드는 인쇄비 여기다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학생들은 카피가 다 공짜니까 얼마든지 좋고.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설립 1년 만에 매출이 20억이 넘었고 중국하고 미국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죄로 쫙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교 근처에서 이게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고정관념인 거죠. 돈은 그걸 쓴 사람이 내야 된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이 타다카피라는 회사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없던 것에서 뭘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있던 것을 한번 바꿔봐? 그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세 번째, 있던 거를 한번 없애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하나만 딱 짚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거나.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이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문제가 됐던 옷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이분이 입었던 그 잠바가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 패딩 잠바 하나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니 돈도 없어가지고 도박비도 못 냈다면서 200만 원짜리 입고 다닌다고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자, 요게 그 몽클레르라는 제품입니다. 자, 정말로 그 전 세계적으로 명품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요. 자, 여기는 원래부터 그렇게 그 잠바만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의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파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량은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2003년도에 이 회사에 새로운 CEO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복잡한 거 다 만들면은 결코 승산이 없다.
하나에 집중하자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회사가 그 방한용 천막이나 이런 걸 만들던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방한 옷들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의류로 넘어간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방한용품 그 중에서도 패딩 잠바 하나에만 집중하자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만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중한 하나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왜 이렇게 비싸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겁니다. 뭘요? 거위털이나 물새털 같은 거 1년에 며칠밖에 없대요. 그 털갈이하는 시기가.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가져가서 정말 핀셋으로 하나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명품 패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싼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따뜻한 것만으로는 이제 승부가 안 되니까 최고의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딱 하나에 집중하니까 거기서 뭔가 내 전문성을 얻었더라 라는 게 바로 이 몽클레이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인사이트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스컬 캔디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예, 헤드셋. 그래서 이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세요. 헤드셋 파는 회사입니다. 이 음악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헤드셋의 고객을 딱 한 종류로만 봤어요. 이런 보드나 뭐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실수록 음악을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만 우리 고객이라고 딱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잖아요, 헤드셋은. 근데 전자제품 용품점에서 팔지 않고요. 그런 보드 파는 데에서 유통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가전제품에 가시면 여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 가셔야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드셋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번 많죠. 뭐 영어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다 빼버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딱 피컨하니까 그분들 세계에서는 스컬 캔디 정도 하나씩 해야지 내가 보드 타는 보더로서 뭔가 전문 용어로 간지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소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비슷한 전략 중 하나가 인케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인케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폰 케이스 이런 거나 가방 같은 거, 노트북 가방 이런 거 파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름을 얻게 된 거는 뭐냐면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한정품 같은 거, 이런 거죠. 2008년도에 만약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다. 그러면 2008 베이징 올림픽 기념 한정품을 내놓는데 어디서만 파느냐? 상해나 또는 베이징에 있는 애플샵에서만 팝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희한한 게 수집욕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만 팔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광팬들은 비행기 타고 그거 사러 갑니다. 또는 뭐 에펠탑 100주년 기념. 그러면 파리에 있는 그 샵 하나에서만 팔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그거 사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광팬으로 모으는 게 바로 여기.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컷오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라. 이 커블스라는 이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여기가 뭐냐면은요. 여기 가보신 분은 계세요? 그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인데 여기 가면은요 되게 좁습니다. 헬스클럽인데 한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인데 샤워실도 없어요. 락커도 없습니다. 딱 요것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에서 10,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기네스북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팍 퍼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거. 여기가 바로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주장하는 건 다이어트예요. S라인 만드는 거. 그래서 이름도 커브스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버리겠다. 그러면 불필요한 게 뭐가 있냐? 일단 남자들은 안 들어와도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또 웨이트 같은 거 근육 만드는 거 다이어트 필요 없다. 세 번째, 지루하고 막 힘들고 막 코치가 몇 번 시키고 그것까지 우리 할 필요 없다. 내가 뭐 보디빌더가 될 것도 아니고. 아까 제일 많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추구하는 거는 곳곳마다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딱 30분만 하거든요. 빨리 30분 하고 집에 가서 닦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닦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라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다 들고 다니면 되니까. 자, 그 대신 뭐만 남겼습니까? 여자들만. 그리고 S라인, 다이어트 하는데 필요한 것만 딱 남기고
운동도 10개를 서큘레이션 해가지고요. 딱 30분만 그거대로 하면 그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여자들 운동 복잡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네마다 하나씩. 이거면은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나는 잘 샤워도 안 하는데 샤워 시설 막 사우나 같은 거 있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럴 수 있는 전략이 아이고 또 뭐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뭐로 유명해졌냐면요. 왜 그 페리스 힐튼이라고 그 맨날 사고 치는 그 연예인 혹시 아세요? 예. 그 연예인이 과속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려고 어디 이렇게 빨리 가려고 했더니 아 나 인앤아웃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갔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이게 더 왜 유명해졌냐면 그 당시 페리스 힐튼은 버거킹의 광고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경쟁사의 제품을 그러니까 참 이렇게 순진한 건지 머리가 그냥 하얀신 분인 건지 자, 그 정도로 유명한 건데 여기도 가보면은요 메뉴가 딱 4종류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필요 없고 딱 4종류만 집중해서 만드니까 마니아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알디 말씀하셨는데요. 알디는 그 초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슈퍼마켓인데 보통 월마트가 한 2만 종류 정도의 제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1200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2만 종이 있다 한들 나는 그 중에서 몇 개밖에 안 쓴다는 거죠. 어쩌다가 정말로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 올 필요 없다. 우리는 늘 오는 사람들이 늘상 사는 것만 관리하겠다라는 게 여기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도 여기서는 훨씬 더 싸게 팔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슈퍼마켓이 뭐 굳이 많이 없어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알디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있던 것을 없앤 게 바로 다 빼고 하나만 짚어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방해 요인 다 없애는 이 2가지 전술로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볼까요? 레스토랑도 없고요. 벨보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인기인 호텔이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맨들한테. 누구냐? 토요코인 호텔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뭐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있으세요. 자, 뭐냐면 출장한 비즈니스맨들한테는 교통, 가격, 내 집 같은 편안함만 있으면 되지 룸 서비스, 사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토요코인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정리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실 필요도 없고, 딱 요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봤더니, 없던 거에서 뭔가를 찾는다거나, 있던 것들을 뭔가 바꾼다거나, 정 안 되면은 그거를 한번 빼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크리에이티브가 사실은 우리가 한 발자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게 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답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 책에서 작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회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